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임원환입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6시 50분 51분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추워서 제가 잠바를 입은데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좀 어려운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초학문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환자를 치료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리치료사가 전문가냐 기술자냐,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학 때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스페셜리스트, 테크니션이냐, 에 대한 우리 친구들끼리 밤샘 토론을 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전문가라면 이론이 9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물리치료사를 의료기사 파트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의사가 시키는 것만 해라 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물리치료사는 의사에 들어가 있고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만이 법이라고 하는 족쇄에 묶여가지고 아직도 의료기사라고 하는데 의사들은 물리치료사를 무시하고 그 무시받는 물리치료사는 의사한테 대들고, 이것이 사실은 한국 의료계에 더 좋지도 않고 환자들에게도 좋지 않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전문가로 인정해달라라고 말을 하기 전에 물리치료사인 우리 스스로 전문가적인 그 지식, 그러면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추는 것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와 아마추어, 또 전문가와 테크니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론적인 지식이 머릿속에 얼마만큼 들어와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또한 의학의 한 분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론이 90%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테크닉을 구사하는 것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극단적으로 두 명의 물리치료사를 예로 들어본다면, 이론이 100%인 한 명과, 여기는 PT는, 피지컬 세라피스트의 약자입니다. 두 번째, 이럴 수는 없지만은, 테크닉이 100%인 경우가 있다. 네. 오늘 이 둘 다 면허 시험에 합격을 한 경우고요. 자, 이론이 100%인 물리치료사와 테크닉이 100%인 물리치료사, 이 두 명을 국가고시를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임상에 던졌을 때 누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도 많은 부분을 사실은 강조를 했고요. 제 책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론이 100%인 물리치료사는 임상 전연차 때는 환자를 사실 치료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환자를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테크닉이 100%인 사람은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도 수많은 학회를 다니고 테크닉을 연마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학생인데도 치료를 해주기도 하고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 처음에 이제 테크닉이 100%인 이 학생이 밖에 나왔을 때는 전연차 때는 빠르게 성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론만 있는 물리치료사는 환자를 치료를 해낼 수가 없죠. 치료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놈의 치료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 먹히는데 어떤 사람한테 먹히지 않는 이러한 매너리즘에 빠지는 분기점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이 테크닉을 배운 사람은 그것을 뚫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테크닉을 찾아서 또 가게 돼 있습니다.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론이 100% 있는 사람은 임상 경험이 계속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다양한 환자들을 치료해 나가면 치료해 나갈수록 빠르게 성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그 돌파해내는 힘 또한 이론이 충만한 물리치료사가 빠르게 헤쳐나갑니다. 저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은, 사실 이제 독일이나 호주, 뭐 캐나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우리보다 물리치료 학문이 발달한 곳에서는 대학 기간 동안 실습 시간을 굉장히 사실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7, 8년 전에부터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 이유는 임상에 있는 임상쌤들이 클리니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물리치료사들을 PT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임상가라는 말을 제가 임상에 나오면서 첫 스타트한 용어입니다. 더러운 물리치료사들이 나도 임상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 PT라고 하는 말은 물리치료사들을 좀 저급하게 하는 놀리는 말투 같아요. 뭐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PT라는 용어를 끌고 가면서 이게 PT가 피지컬 세라피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퍼스널 트레이닝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지만은 저는 임상가인데, 임상에 있는 선배님들이 대학에 요구를 했어요. 교수님들, 애들을 왜 바보로 만들어냈느냐. 병원에 취직하면 환자를 치료를 해내지 못한다.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았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랬죠. 그 임상가들한테, 선생님, 대학이 무슨 지구 기술원입니까? 아, 대학이 무슨 학원이에요?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잖아요. 아카데미. 학문이 뭡니까? 이론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또는 메커니즘, 기전들. 근데 이를 포기하고 테크닉을 가르치라고? 그렇죠, 그랬죠. 선생님, 테크닉은 선배님들 하셔야지 왜 교수한테 욕을 합니까? 우리가 이론을 충분히 가르치고 공부를 이론적인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다면 임상가를 키우는 것은 물리치료사의 역할이고, 두 번째 먼저 배운 선배님들의 역할 아닙니까? 선배님들 하셔야지 왜 교수에게 욕을 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현재 학교를 떠나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러면 요구들이 학교에 들어가 먹히기 시작했고, 또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이미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실습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물리치료사를 채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물리치료사들의 머릿속에 든 지식 수준이 너무 낮아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거 대학에서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테크닉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가르치다 하더라도 그 규모를 줄여야 됩니다. 오직 이론 공부에 더 많이 매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치료뿐만이 아니라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야 되고, 신경에 대한 이야기들, 생리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학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교수들도 그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려우니까. 쉬운 테크닉적인 임상적인 환자한테,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단기 암기식으로 외우게 하고, 이런데 무슨 사고가 확장이 되겠어요? 머릿속에 든 지식이 없는데, 머릿속에 든 지식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사고를 확정시켜 나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환자를 치료해 나갈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뚫고 나가는 것이지, 테크닉을 가지고 어떻게 뚫고 나갑니까? 이런 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좀 난해할 수도 있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중추신경계는 CNS라고 하는데요. 뇌와 축수입니다. 브레인이라고 하고요. 스파이널 코드입니다. 근데 뇌가 손상이 됐을 때 이것은 자연 재생이 안 돼요. 말초신경계는 PNS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33상의 척수신경, 스파이널 러브랍니다. 십이내신경이 있죠. 뇌에서 빠져나온 십이내신경과 척수에서 빠져나온 33상의 척수신경, 이것을 말초신경이라 하는데요. 자, 손상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임상이잖아요, 그죠?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자, 뇌와 척수가 손상이 되면 영구장애를 앓게 돼 있어요. 재생이 안 돼. 근데 말초신경은 자연 재생이 되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인데, 제가 옛날에 처음에 임상에 나왔을 때 신경외과 원장님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은, 원장님이 제한 정말 했던 말입니다. 신경외과 원장님이. 이제 중풍 환자 내가 다 돈 벌어 먹을 거야. 이 말이 내 뇌 속에 박혀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약인가 주사가 개발이 되는데 그 주사제를 주입을 하면 내 신경이 자연 재생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내가 대학원 석사 다닐 때였는데요. 그때 수업 시간에, 신경외과 교수님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 자, 뇌와 척수가 있으면 이 중간에 이제 절단이 되잖아요. 절단이 되면 자연 재생이 되어야 되는데 자연 재생을 억제한 억제 물질이 분출이 된대요. 억제 물질이 분출이 돼가지고 자연 재생이 안 되게 하는 거야. 우리가 피부가 칼에 베어도 붓고 뼈가 부러져도 붓거든요. 근육이 찢어져도 붓고 힘줄이 찢어도 붓죠. 뭐 완전 파열이 아닌 경우에 딱 붙여놓으면 딱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싹 다 재생이 되는데 자연 재생,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거든요. 항상성. 근데 이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만은 자연 재생이 안 되는 거야.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손상이 되면 자연 재생이 안 되게 억제하는 물질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백신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 억제 물질을 억제시키는 백신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네. 백신을 투입하면 억제 물질의 기능이 블락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재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신이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이것이 실패를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뇌와 척수는 회복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뉴럴 매핑,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뉴럴 매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뉴럴 플라스티시티, 신경 가소성에 의해서 뇌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것인데요. 이것이 6개월 정도의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자연 현상입니다. 그죠? 근데 이 6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신경 신호를 자기가 연결해 나가는 건데, 방법은 뭐 스프라우팅, 뭐 다른 데로 가는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뉴럴 매핑이 이루어지는데, 이 환자를 그냥
중환자실에 눕혀놓은 환자와 아니면 PNF나 보바서와 같은 치료 테크닉을 이용해가지고 정상적인 자극을 올려줬을 때 매핑 과정이 달라질까라고 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그쪽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서 그냥 내비둬도 뉴럴 매핑은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신경연접이 자연적으로. 그런데 우리 재활이라고 하는 이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 이런 데는 6개월 이후 환자를 가지고 재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야기하는 보바스든지 PNF라든지 또는 보이타라든지 이러한 CNS 테크닉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멈춰야 된다고. 아무리 6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이 뉴럴 매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백신, 억제시키는 백신이 개발되었다면 이러한 테크닉들 또한 더한 변화를 이뤄갔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이러한 테크닉과 일반적인 하는 RM 엑서사이즈나 일반 스트레칭이나 그 효과는 비슷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뇌과를 좀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테크닉을 쓰면은 정상 발달을 같이 거쳐가고 나중에는 뇌가 감지를 할 것이고 뇌의 모토리 에듀케이션이 이루어질 것이고 안 된다 했죠. 그래서 6개월 이내에 하는 소리고, 그래서 6개월이 초과된 이후에는 어떤 자극을 준다 하더라도 뉴럴 매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일반의 RM 엑서사이즈, 일반 스트레칭 엑서사이즈는 그 효과가 비슷하다라는 것이야. 그런데 6개월 이후에 환자를 잡고 치료를 하고 있으면서 뉴럴 플라스티시티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일단 여기까지고요. 말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신경이 손상이 되면 하루에 1mm씩 자연 재생이 돼요. 자연 재생이 돼요. 자연 재생. CNS, 뇌와 브레인과 척수, 스파이널 코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항상성 기준에 의해서 자연히 회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말초신경도 하루에 1mm씩 자연 재생되는 거야. 내가 오늘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황당해가지고,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너브 팔씨가 있는 환자에게 말초에 전기 자극을 하고 있어요. 전기 자극을 해요. 하는 건 좋아. 전기 자극을 왜 하죠? 이것 때문이고, 사실은. 전기 자극을 하면 신경 재생 속도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가 전기치료학에서 전기치료학 국가고시 문제예요. 우리가 그냥 말초신경성, 뭐 페로니알 러브, 라디알 러브, 울란 러브 이 대표적인 것들이고, 얼굴에도 이제 안면 마비들이 있죠. 이 부위에 이제 전기 자극을 하게 되는데, 전기 자극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틀린 답이 이거예요. 신경 재생 속도를 촉진하기 위해서. 근데 현재로는 그 어떤 자극이나 치료도
손상된 말초 신경이 회복되는 걸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걸 찍은 사람이라면 국값이 틀린 답이고요. 그걸 현재 임상까지 하고 있더라는 거냐. 자, 말초신경은 하루에 1ml 자연재생이 되는 거예요. 자연재생. 이 환자에게 전기치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한 답은 네, 탈신경 위축이에요. 탈신경 위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자극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이 임상가들이 쓰는 그 전기자극은 교류전류를 쓰고 있어요. 교류전류인데 우리가 쓰는 저주파예요. 텐서. 텐서 뭐예요? 1에서 1000 내렸지까지. 1000에서 만 이상은 고주파.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저주파, 중주파, 고주파, 주파수 세로. 근데 이 사람들은 교류전류에 텐스를 쓰고 있어요. 텐스를 가지고 EST, 전기자극을 마비 환자에게 자극을 하면서 신경재생을 촉진시켜 보겠다고 전기자극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사실은. 우리가 전기자극을 하는 이유는 이 탈신경 위축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 마비 환자한테 근육에 EST 자극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이 EST라는 거야. 일렉트로 스티뮬레이션 트리트먼트 EST인데 이것은 직류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교류고 이는 직류고 직류 중에도 단속 직류를 써야 돼요. 이는 교류를 쓰고 있거든. 교류를 가지고 툭툭툭 자극하면서 나 이렇게 하면 신경이 재생이 될 거야. 환자 다리가 좋아질 거야. 근데 실제로 좋아져요. 왜 좋아졌죠? 전기자극 때문이 아니라 하루에 1mm 지하 혼자 잘한 거야. 자기 알아서. 이 치료사도 자기 체면에 걸려버린 거야. 자기 체면에. 환자야 뭐 답답하니까 뭐 가만히 내비두는 것보다 그래도 뭐 치료를 해주니까 그래서 그 치료사를 믿고 올 수는 있지만 우리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웃기지 않아요? 이게 우리 물리치료사의 현실이라니까. 누굴 탓할 것도 없이. 직류와 교류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어. 그리고 연속인지 단속인지 개념이 안 잡혀 있어. 주파수가 뭔지도 몰라. 이런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 이게 우리 물리치료사 현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물리치료사 여러분들 정말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스페셜리스트로서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게. 네, 이상으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